서울 신림동에서 벌어진 칼부림 사건 당시 흉기에 찔린 피해자 중 한 명이 119에 직접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계일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는 전화를 받은 소방관에게 흉기에 찔렸어요라고 말하며 어디를 찔렸냐는 물음에 배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 누가 찔렀냐는 질문에는 피자 가게 주인이 찔렀어요. 빨리 와주세요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서울 소방본부 119 종합상황실 녹취록을 보면 피해자가 119에 신고한 시각은 3일 오전 11시 6분입니다. 프랜차이즈 피자 가게를 운영하던 40대 점주 A씨가 가게로 찾아온 3명에게 흉기를 휘둘렀는데 피해자는 본사 직원과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이었는데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모두 숨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깊어가는 밤, 또다시 여러분과 함께하는 밤의 미스터리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제가 여러분 곁에 찾아왔는데요. 밖은 이미 어둠이 내리고 하루의 피로가 몰려오는 시간이죠. 그렇지만 잠들기 전 우리가 함께 나눠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도 오늘은 조금 더 깊고 무거운, 하지만 반드시 들어야 할 이야기 말입니다. 며칠 전 서울의 한적한 주택가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평범한 피자 가게에서 일어난 일이었는데요. 그 결과는 너무나도 참혹했습니다. 3명의 소중한 생명이 한순간에 세상을 떠났고 한 사람의 인생은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들게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단순한 묻지마 범죄로 여겼습니다. 요즘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그런 무차별적인 흉악범죄 중 하나로 말이죠. 하지만 수사가 진행되면서 완전히 다른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의 이면에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이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프랜차이즈 사업의 구조적 모순과 그 속에서 신음하는 자영업자들의 절망이었죠. 오늘 밤 우리는 단순히 한 사건을 다루는 것을 넘어서서 이 사건이 던지는 더 큰 질문들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과연 무엇이 평범한 사람을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았는가?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비슷한 비극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다만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건으로 인해 소중한 생명을 잃은 분들과 그 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결코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때는 2025년 9월 3일 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서울 관악구 조원동. 그곳은 평범한 주택가였죠. 아침 출근길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는 그런 동네에서 그 한편에 자리한 작은 피자 가게에서 상상할 수 없는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오전 10시 57분 경찰서에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사람들이 쓰러져 있어요. 다급한 목소리였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은 처음에 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현장에 도착한 경찰들이 마주한 것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참혹한 광경이었습니다. 작은 가게 안에는 4명의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중 3명은 이미 차가운 주검이 되어 있었고 한 명은 스스로에게 상처를 입힌 채 의식을 잃고 있었습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그날 오전 그 가게 주변은 평소와 다름없이 평온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게 안에서 큰 소리가 들렸고 잠시 후 정적이 흘렀다고 하죠. 그리고 그 정적 속에서 발견된 것이 바로 이 끔찍한 현장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온 직원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마도 업무차 이곳을 방문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데요. 평소 가맹점들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피해자는 60대 남성과 그의 딸이었습니다. 이들은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부녀지간이었는데 오랫동안 이 업계에서 성실하게 일해온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가해자는 바로 이 피자 가게를 운영하던 40대 가맹점주였습니다. A씨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는 3명을 주방에 있던 흉기로 공격한 후 자신에게도 상처를 입혔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죠.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묻지마 범죄로 생각했습니다. 요즘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그런 무차별적인 공격 사건 중 하나로 말이죠. 하지만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 사건에는 명확한 동기와 배경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범죄 심리학 전문가들은
이 사건의 잔혹성에 놀라면서도 네 사람 간의 대화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화 속에 이 끔찍한 사건의 진짜 원인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었죠. 과연 그날 그 작은 가게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무엇이 A씨를 이토록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았던 것일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A씨의 지난 2년간의 삶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단순히 개인적인 분노를 넘어선 훨씬 더 복잡하고 구조적인 문제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A씨의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나라의 프랜차이즈 열풍에 대해 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불과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은퇴하면 치킨집이나 차려야지 라는 말이 농담처럼 돌아다녔던 시절 말이죠. 실제로 2010년대 초반 30대 직장인들의 5년, 내 목표가 치킨집 사장이라는 기사들이 심심치 않게 나왔을 정도였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그 배경에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사회 구조가 있었습니다. 먼저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들이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대거 은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평생을 직장인으로 살아오면서 정작 자신만의 사업 경험은 많지 않았죠. 그렇다고 해서 은퇴 후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내기에는 아직 젊었고 무엇보다 경제적 부담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프랜차이즈는 마치 구세주처럼 다가왔습니다. 경험이 없어도 괜찮다. 본사에서 모든 걸 도와준다. 검증된 사업 모델이다. 이런 달콤한 유혹들이 있었죠. 실제로 프랜차이즈 사업에는 분명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브랜드 인지도가 있고 메뉴와 운영 방식이 이미 정해져 있으며 본사에서 교육과 지원을 해주죠. 경험이 없는 창업자에게는 상당히 매력적인 조건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현실이 그리 단순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A씨 역시 2년 전 이런 기대를 품고 피자 가게 창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하면서 모은 돈과 퇴직금을 투자했을 것입니다. 서울 시내에 가맹점 하나를 차리는 데 드는 비용이 평균 1억 2천만 원 정도라고 하니까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겠죠. 그런데 이 1억 2천만 원의 구성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무려 45%, 즉 5천만 원 이상이 인테리어 비용입니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이죠. 왜 인테리어 비용이 이렇게 클까요? 프랜차이즈에서는 브랜드 통일성이라는 명목으로 인테리어 업체를 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맹점주가 마음대로 업체를 선택할 수 없고 본사에서 정해준 업체를 써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경쟁이 없으니까 인테리어 비용이 시중가보다 비쌀 수밖에 없고 가맹점주는 선택권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비용을 감당해야 합니다. 게다가 4, 5년마다 매장 리뉴얼을 하라는 압박까지 받게 되죠. A씨도 바로 이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가게를 연 지 2년 정도 되면서 매장 내부 타일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연스러운 노후화 현상이었겠죠. 하지만 이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본사와 심각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A씨 측의 주장에 따르면 본사에서는 단순한 보수를 넘어서서 대대적인 리뉴얼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메뉴 도입도 강요했고 모든 작업을 본사 지정 업체를 통해서만 하도록 했다는 것이죠. 반면 본사 측은 가맹점주에게 도움을 주려고 저렴한 인테리어 업체를 소개해준 것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업체와 가맹점주 사이에 갈등이 생겨서 이를 중재하기 위해 직원을 보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통계를 보면 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 1만 2,00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무려 55%의 가맹점주가 본사로부터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다고 응답했습니다. 절반 이상이죠.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프랜차이즈 시스템 자체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프랜차이즈의 진짜 문제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곳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차액 가맹금이라는 시스템이죠. 차액 가맹금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간단히 말해서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각종 재료나 용품을 공급하면서 시장 가격보다 비싸게 받는 돈입니다. 예를 들어 시장에서 1,000원에 살 수 있는 김치를 본사에서는 1,500원에 파는 식이죠. 그 500원의 차이가 바로 차액 가맹금입니다. 이 시스템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투명성이 없다는 것이죠. 가맹점주들은 자신이 정확히 얼마나 더 비싼 값을 치르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어떤 기준으로 차액을 매기는지도 명확하지 않고요. 2023년 기준으로 살펴보면 연간 차액 가맹금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아실까요? 치킨 프랜차이즈의 경우 한 매장당 연간 3,500만 원, 빵집이 2,300만 원, 커피 전문점이 2,200만 원, 피자 가게가 2,100만 원 정도의 차액 가맹금을 본사에 지불합니다. A씨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1년에 2,100만 원 정도를 차액 가맹금으로 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한 달로 따지면 175만 원이죠. 자그마한 가게의 월 매출을 생각하면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많은 가맹점주들이 이런 차액 가맹금 시스템의 존재 자체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냥 본사에서 시키는 대로 돈을 내고 있을 뿐 그 안에 이런 구조가 숨어 있다는 걸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본사들은 이에 대해 어떻게 변명하고 있을까요? 차액 가맹금은 정당한 사업 관행이다. 이 돈으로 광고비를 대고 브랜드 홍보를 하니까 결국 가맹점주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맹점주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협회에 따르면 현재 여러 유명 프랜차이즈 브랜드에서 24명의 가맹점주가 차액 가맹금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불만이 크다는 뜻이겠죠. 이런 상황에서 A씨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매달 175만 원씩 본사에 더 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게다가 그것이 투명하지 않은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면 분노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차액 가맹금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최근에는 일부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고금리 대출업에까지 손을 뻗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가맹점주가 인테리어 할 돈이 없다고 하면 그럼 우리가 빌려주겠다며 12% 정도의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것이죠. 생각해보세요. 본사에서 비싼 인테리어를 강요하고 돈이 없으면 고금리로 빌려주고 그 이자까지 받아먹는 구조입니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파트너십일까요? A씨도 혹시 이런 고금리 대출의 유혹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자신이 완전히 본사의 먹잇감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지도 모르고요. 이런 상황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A씨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절망이 자라나고 있었을 것입니다. 2025년 9월 3일 오전, 운명의 그 순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날 A씨의 피자 가게에는 3명의 방문객이 있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온 직원, 그리고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60대 아버지와 그의 딸이었죠. 이들이 그곳에 온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표면적으로는 계속되던 인테리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회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범죄 심리학 전문가들이 네 사람 간의 대화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피해자 3명이 모두 사망했기 때문에 그날 정확히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는 A씨의 진술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A씨가 병원에서 한 진술을 들어보면 그날의 상황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본사와 인테리어 업자가 말을 맞춘 듯 생각이 들어 순간 눈이 돌아갔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말에서 우리는 A씨의 심리 상태를 엿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는 그 순간 자신이 완전히 배신당했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본사와 인테리어 업체가 짜고서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몇 가지 시나리오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본사 직원과 인테리어 업체가 A씨 모르게 가격을 담합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정도 공사면 원래 3천만 원인데 5천만 원으로 하자. 차액은 우리가 나눠 갖고라는 식의 대화가 오갔을 수도 있겠죠. 두 번째는 A씨가 그동안 호소해온 문제들을 또다시 무시당했을 가능성입니다. 타일 몇 개 깨진 게 뭐가 큰 문제냐? 그냥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 라는 식으로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을 수도 있고요. 세 번째는 A씨의 경제적 어려움을 빌미로 더욱 가혹한 조건들이 제시되었을 가능성입니다. 돈이 없으면 우리가 빌려줄 테니까 대신 이것저것 다 우리 말 들어라는 식의 압박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시나리오였든 분명한 것은 A씨가 그 순간 극도의 분노와 절망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2년간 쌓여온 모든 불만과 스트레스가 한순간에 폭발한 것이죠. 범죄 심리학에선 이런 순간을 트리거 포인트라고 부릅니다. 오랫동안 억눌러온 감정들이 특정한 자극에 의해 폭발적으로 분출되는 순간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A씨의 공격이 얼마나 신속하고 치명적이었느냐는 것입니다. 피해자 중에는
60대 남성과 성인 여성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들이 모두 저항할 틈도 없이 제압당했다는 것은 공격의 잔혹성을 보여줍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극도의 공격성이 발현된 상태에서는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어 쉽게 진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A씨는 3명을 공격한 후에도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고 자해까지 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A씨가 사용한 흉기는 미리 준비한 것이 아니라 주방에 있던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 범행이 계획적이기보다는 충동적이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물론 경찰은 A씨의 휴대폰과 컴퓨터를 조사해서 사전에 이런 계획을 세웠는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만약 그 안에서 복수를 다짐하는 내용이나 극단적인 분노를 표출하는 글들이 발견된다면 이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겠죠. 이 사건을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만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면에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먼저 우리나라의 자영업 비율을 살펴보겠습니다. OECD 국가들의 평균 자영업 비율이 16.6%인데 우리나라는 23.7%로 OECD 국가 중 7위입니다. 상당히 높은 수치죠. 우스갯소리로 2014년에 발간된 공부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청년들이 대학을 가서 문과를 나오든 이과를 나오든 결국 죽음이 아니면 치킨집을 간다는 것이죠. 이는 포화 상태인 자영업 시장의 현실을 신랄하게 꼬집은 표현이었습니다. 실제로 어느 동네를 가봐도 한 집 건너 치킨집이 있고 먹자 골목 같은 곳에는 개인이든 프랜차이즈든 치킨집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죠. 이런 과열된 경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가게가 얼마나 될까요? 더 큰 문제는 이런 구조적 모순이 우리나라 경제 전체를 흔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영업자들의 대출 연체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폐업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위기가 금융 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프랜차이즈를 했는데 최저임금도 못 번다는 자조적인 말들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계속 불거지자 정부에서도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사건 발생 바로 다음 날인 9월 4일 금융위원회와 소상공인연합회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출 금리를 최대 0.5%포인트까지 낮추고 대출 한도는 10조 원 정도 더 확대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죠. 언뜻 들으면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런 대책들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문제의 핵심은 단순히 대출 금리나 한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프랜차이즈 시스템 자체의 구조적 모순, 본사와 가맹점주 사이의 불평등한 관계, 투명하지 않은 차액 가맹금 시스템, 이런 것들이 바뀌지 않는 한 근본적인 해결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실제로 A씨 같은 경우를 보면 문제는 돈을 더 빌릴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본사의 일방적인 요구들, 불투명한 비용 구조, 그리고 그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가 더 큰 문제였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가맹사업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역시 사후 처리에 가까운 성격이 강합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예방적 차원의 제도 개선입니다. 차액 가맹금의 투명성을 높이고 가맹점주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며 분쟁이 생겼을 때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죠. 또한 가맹점주들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담 창구나 지원 시스템도 필요합니다. A씨가 만약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면 과연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제도 개선이 단기간에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당장 비슷한 상황에 처한 가맹점주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A씨에게 기다리고 있는 현실을 살펴보겠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A씨는 3명을 살해한 살인죄로 기소될 예정입니다. 형법상 살인죄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심지어 사형까지도 가능한 중죄입니다. 특히 3명 이상이 사망한 사건의 경우 최근 판례들을 보면 상당히 무거운 형량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서현역 칼부림 사건,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 등에서 모두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죠. 대법원 양형 기준에서도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25년 이상의 중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A씨의 경우도 비슷한 수준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 현장의 참혹함과 피해자들이 당한 고통의 정도를 고려할 때 법원은 매우 엄중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단순히 A씨 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만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A씨의 행동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3명의 소중한 생명을 빼앗은 것에 대해서는 마땅한 대가를 치러야 하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런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찾아야 합니다. A씨는 현재 병원에서 돌아가신 분들께 죄송하다며 눈물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후회와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 가족이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하고 A씨 자신도 나머지 인생을 감옥에서 보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 과연 피할 수 없는 일이었을까요?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할 것은 이런 비극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만약 A씨가 처한 상황을 누군가 미리 알아차리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프랜차이즈 시스템이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었다면, 만약 가맹점주들의 고충을 들어주고 중재해주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물론 이런 것들은 모두 가정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 이유는 미래의 또 다른 비극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도 전국 어딘가에는 A씨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가맹점주들이 있을 것입니다. 본사의 일방적인 요구에 시달리고 불투명한 비용 구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와 절망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말이죠. 이런 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반드시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맹사업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들이 있고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들도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같은 곳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필요하다면 가맹사업법에 따른 구제 절차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전문가든 누군가와 자신의 어려움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자영업자들, 특히 가맹점주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필요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잠시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한 사람이 화가 나서 사람을 죽였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 사회는 점점 경쟁이 치열해지고 개인이 감당해야 할 스트레스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은 상상 이상일 때가 많죠.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힘들어하면서도 다른 방법을 찾아보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때로는 포기하더라도 다시 시작할 용기를 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A씨에게는 무엇이 부족했던 걸까요? 혹시 우리 사회에 그가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적절한 통로가 있었다면 이런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그의 절망을 조금 더 일찍 알아차렸다면? 물론 이런 것들은 모두 가정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 이유는 미래의 또 다른 비극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수익 극대화에만 치중하기보다는 가맹점주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모델을 만들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차액 가맹금 시스템의 투명성을 높이고 가맹점주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 이런 변화들이 조금씩이라도 이루어진다면 적어도 A씨와 같은 절망에 빠지는 사람들은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더욱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대출금리를 낮춰주는 것을 넘어서서 가맹사업의 구조적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도 숙제가 있습니다. 주변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좀 더 관심 있게 바라보고 필요하다면 손을 내밀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유지하는 건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A씨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자영업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갈등으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말이죠.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된다면 혹시 작은 관심이라도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요즘 장사가 어떠세요? 많이 힘드시죠? 이런 간단한 말 한마디만으로도 그분들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폭력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3명의 소중한 생명이 세상을 떠났고 A씨의 인생도 완전히 파멸되었습니다. 수많은 가족들이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모든 비극적인 결과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더욱더 평화적이고 건설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노력들이 모여서 조금 더 따뜻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무거운 주제였지만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만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세상을 떠난 분들의 명복을 빌며 그 가족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딘가에서 힘들어하고 있을 모든 자영업자분들, 가맹점주분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더 나은 내일을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언제나 도움을 요청할 곳이 있고 함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일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오늘 밤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따뜻한 꿈 꾸시길 바랍니다.